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 뉴스플러스입니다. 2월 9일 주요 뉴스입니다. 농산물부터 신선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예년보다 설 차례상 비용 부담도 10%가량 더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테슬라는 소비자들이 자사의 전기차를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4만 6천여 대로 4년 새 9배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국산 해외 브랜드 할 것 없이 줄줄이 신차를 예고하면서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를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7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에 나서면서 중개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 7월 중 최종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설 연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밥상 물가가 예년보다 많게는 두세 배씩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소비가 늘어난 반면 작황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 물건을 집었다 이내 내려놓습니다. 계란도 그렇고 또 설 돌아오면 떡국 먹어야 되는 떡국 썰 때 그 대파 같은 것도 내는데 대파도 많이 오르고 뭐 양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만 제자리 걸음이고. 그전에는 10만 원이면 1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좀 산 것 같았는데 이제는 10만 원 들고 나오면 살 게 별로 없어요.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식탁에 오르는 농축산물 가운데 값이 오르지 않은 걸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리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파는 1년 전 1kg에 2,200원이었던 것이 6,3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고 양파는 1,700원에서 3,300원으로 2배가량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을 해먹는 사람은 늘었는데 지난해 장마와 올겨울 한파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면서 1년 전 한 판에 5,000원 안팎 끼던 달걀 값은 8,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선마트에서 한 사람당 한 판만 살 수 있게 조치했지만 저렴한 건 이미 품절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즉석밥과 통조림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며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밥상 물가가 급등하면서 올 설 차례상 비용도 예년보다 10% 이상 더 들 전망입니다. 구입처별로는 전통시장이 26만 원가량, 대형마트가 36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이제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새롭게 농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냉해나 인력 부족으로 출하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장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일부 물품을 뺀 나머지 품목의 오름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온 부동산 대책 이후 모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 한 채로 원룸을 놓는 임대인 A씨는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로부터 보증보험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아래층은 세를 놓고 꼭대기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화그는 주인이 사는 층은 임대 매물로 등록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존 법이었습니다. A씨의 다세대 주택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데 공사에서 주인 세대가 사는 꼭대기층은 임대사업용 물건이 아니니 공동담보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대출은 공동담보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설정이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대부분의 사안이 이럴 텐데. 허그는 신청 매입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물건과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보증 대상이 아닌 물건은 담보 설정 분리 후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담보를 분리하라는 말은 결국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심해진 상황에 더해
빚을 내 집 한 채로 세를 놓아 노후를 대비하는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 이후 반년 가까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응 인력이 부족해 보증보험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도 2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을 석 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제 환수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될 오는 8월부터는 보증 대란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거의 2시간 이상 가까이 접수를 하기 위해서 걸리고요. 그리고 서류를 접수하는데 대응하시는 직원분들이 일단 접수만 받아놓고 심사는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그는 현재 보증 발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발급 채널 확대를 위한 비대면 보증 가입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작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모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도 어쩐 일인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인민은행이 최근 이례적으로 유동성을 억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방서호 기자가 그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중국 증시.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코앞이지만 인민은행이 돈줄을 대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영향입니다. 인민은행은 전통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춘절을 앞두고 여러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높은 레버리지 수준 등을 감안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긴축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민은행 또한 서둘러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축소할 경우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소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를 반영해 올해 춘절 소매 판매가 지난 20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다시 5% 수준으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중화권 증시 전반이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치솟은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단기간 조정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상해종합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진 반면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양회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펀더멘털과 유동성 공급 지속 여부, 파격적인 경제 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제시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부양책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개혁 법안들인데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중국 내수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경기 민감 섹터와 성장주를 동시에 가져가라는 조언입니다. 코로나19 진정과 더불어 2분기 이후 경제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 소매 판매는 3,65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고 내수 중심의 쌍순환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14차 5개년 계획이 최종 승인을 앞둔 만큼 정책적 수혜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첫 번째 주제는 새 국면 맞은 디지털 화폐 소식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앞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전기차를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5천만 원대로 올라서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파급력은 전 세계 기업뿐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학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해 처음에는 제한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가까운 미래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파격 행보가 전 세계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 디지털 화폐 시장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가치 교환 기능까지 가지게 될 거란 겁니다. 현재로서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효용성보다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투자 자산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대단히 강했거든요.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뚜렷하게 증명이 된다면 투자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애플의 디지털 화폐 시장 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결제 참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에 나서고 있던 중앙은행들의 마음이 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비트코인을 자동차 결제 대금으로 인정해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려 한다면 규제 당국이 이를 주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대형 민간 기업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각국의 통화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CBDC 발행에서 선두에 서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부터 미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를 연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가치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낮지만 통화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네, 새 국면을 맞은 디지털 화폐 시장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금융 IT학과 오정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종전에도 이제 그 글로벌 전자상거래사들이 사용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전기차로 명성을 쥐고 있는 테슬라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그 상거래 활용에 더욱더 한 단계가 박차를 가해줄 그런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우도 디지털 화폐 개발을 좀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중국의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를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벌써 며칠 전에 북경에서 시험 사용을 위해서 중국 그 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거든요. 그 시험 사용이 끝나면 내년부터 상용화, 내년엔 동계 올림픽에 상용화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테슬라의 사용이 상당히 그런 박차를 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세계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가상화폐들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존할 것을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만 하더라 미국에 보는 통화가 지금 5조 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불과 1조 3천억 달러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비트코인은 한 7, 8천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디지털 CBDC에는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공존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저장 수단을 넘어서 이번 사건으로 좀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계 각국의 통화 지배력 측면에서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CBDC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같이 국제 기술통화 디지털 시대에 기술통화 되기 위해서 각축을 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비트코인은 본래 이제 글로벌 교환의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공존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이슈플러스 두 번째 주제는 제약바이오 공모주 청약 흥행 기대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그야말로 IPO 광풍을 몰고 왔던 SK바이오팜, 청약 경쟁률 323대 1, 증거금만 31조 원으로 당시 기준 역대 청약 증거금 1위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제2의 IPO 흥행 신화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영민 기자입니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상장 직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3조 원으로 시작한 시가총액이 결국 20조 원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노엔, 바이젠셀 등 올해도 제2의 SK바이오팜으로 불리는 제약바이오 기업 공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여급으로 꼽히는 기업은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3월 18일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 일정이에요. 신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든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든 일단 이제 그 자금이 모이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해 가는 건 거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은 물론 자체적으로 백신까지 개발하며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관사를 선정할 당시 기업 가치는 2조 원 정도였지만 증권업계는 최근 공모가 기준 기업 가치를 최대 4조 9,8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콜마 자회사 이노엔도 한국투자증권과 JP모건 등을 주관사로 선정하며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노엔은 국산 신약 30호인 케이캡 등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까지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직후 기업 가치를 최대 2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령제약의 자회사 바이젠셀은 하반기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넥신이 최대 주주인 네오이뮨텍은 내달 중순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기업의 가치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분율이 높으면 당연히 그 자회사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면 연결이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 총 연결 기준의 어떤 기업 가치는 높아지는 건 거죠. 유한양행과 신약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휴원스와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노바셀 테크놀로지도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분야에서는 4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 SD 바이오센서가 대어로 꼽힙니다. 증권업계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현재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보다 실적이 월등하다며 SD 바이오센서의 기업 가치를 시젠보다 높은 5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열기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네, 올해 이 제약바이오 업계 IPO가 굉장히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 좀 꼽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올해 바이오 기업 IPO에서 가장 큰 특징은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한다는 점인데요. 네.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이노엔, 바이젠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좀 살펴보면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은 지분 98%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이노엔 지분 50%, 또 보령제약은 바이젠셀 지분 29.5%를 갖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을 주로 개발하는 회사고, 또 이노엔은 전문의약품과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젠셀은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상장사의 자회사들이 상장을 한다. 이 모회사에서 한 사업부로 분류하지 않고 자회사로 상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먼저 특화된 회사를 만들어서 좀 전문성을 키워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SK케미칼에서 백신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분사를 시켰는데요. 이 백신 사업이 미래에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성을 키워주자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이름이 CJ 헬스케어였습니다. 네. 그 한국콜마가 인수하기 전에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한 건데 흔히 이제 숙취 해소제나 헛개 음료 등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 CJ 헬스케어가 제약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좀 더 키워보고자 이렇게 사명도 변경을 하고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령제약의 자회사인 바이젠셀도 제약 분야를 넘어서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태규 바이젠셀 대표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미 1월 7일 날 기술성 특례 상장을 위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상장 예비 심사를 통해 하반기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젠셀은 면역 세포를 이용한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임상 연구 기간이 길고 그리고 개발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상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바이오 분야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상장의 이유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하고 있고 또 뭐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관이나 외국인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바이젠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IPO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최고의 흥행 성적을 냈었는데 올해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SK 바이오팜만큼 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일단 뭐 단연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추진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바이오업계 전문가들은 SK 바이오팜보다 훨씬 기업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SK 바이오팜과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SK 바이오팜은 미국 FDA 허가받은 2종의 이제 신약을 보유한 제약사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가깝고요. 예.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부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나 미국의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최초의 사가 독감 백신도 개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생산 기술을 해외 사노피 파스텔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폐렴 구균 백신이나 소아장염 백신도 임상을 충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뭐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도입과 또 접종 시기에 맞춰서 상장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을 좀 꼽아보면 이노엔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노엔은 이제 하반기 올해 말쯤에 좀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엔은 한국에서 30호 신약으로 꼽히고 있는 K캡이라는 위식료 역류질환 치료제 신약이 있습니다. 이 신약 하나로만 지난해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얻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도 있고 또 항암제나 수액제 이런 뭐 한 200여 종의 그런 의약품을 또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뭐 치료제나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이런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도 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이노엔 이렇게 2개 기업을 찍어 주셨는데 올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해외 본사가 있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상장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지난 5일에 상장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상장된 이름은 PB파마인데 PB파마? 네, PB파마입니다.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도 한 17%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대표는 박소연 대표라는 분인데 이제 이 대표는 한국인이지만 연구진 대부분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로 사업 구조를 보면 셀트리온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허셉틴이나 아바스틴, 휴미라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바이오시밀러하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기자간담회에 가서 왜 싱가포르에
상장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 워낙 바이오 기업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기술 특례로 상장하기가 좀 편리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장을 추진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음 달 상장 예정인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제넥신이 약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하지만 이 네오 이뮨텍도 미국 메릴랜드에 본사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소마젠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우리나라 이제 외국계 바이오 회사로는 최초로 상장을 했는데요. 이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는 이 외국 회사 기술 특례 2호를 노리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실적이 전무한 이런 바이오 회사들을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장을 해줘도 되느냐, 이 기술 특례에 대한 어떤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일단 다음 달 상장한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매매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은 국토교통부의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매 거래 금액이 전년보다 37.9% 증가한 54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래량 역시 26.3% 증가한 18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고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연구 용역과 실태 조사에 착수해 6, 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 선박 수주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국의 조선과 해운 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지난달 선박 발주량 170만 CGT 가운데 91만 CGT를 수주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주 점유율은 54%로 중국과 일본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교역 투자 변화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세계 교역 규모가 10% 넘게 감소한 반면 중국의 감소폭은 0.8%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세계 수출 시장 비중은 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올 들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도 대거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4만 6천여 대로 5,100대에 불과했던 4년 전에 비해 9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3%에서 2.4%로 늘었습니다. 올해와 내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각각 12만 1,000대와 14만 7천 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6만 8천여 대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누적 보급 대수는 2배 수준으로 껑충 뛰는 셈입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완성차 업체들도 신차 출시를 서두르고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를, 기아는 CV, 제네시스는 G80과 JW를 올해 출시합니다. 한국 GM 역시 신형 SUV 전기차 등 2종 이상을 출시하고 쌍용차도 첫 전기차 E100의 출시 시기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안전성이 입증된 조회를 주력으로 고객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전기차들의 국내 상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수입차 중 가장 많은 전기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BMW는 올해 4분기 iX와 iX3를 내놓고 메르세데스는 EQA와 EQS를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시해 기존 EQC와 함께 소형과 준중형, 중대형 전기차 세그먼트를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You could say that 2021 will be a true game changer in the automotive landscape of Korea, and Mercedes EQ will be spearheading this develop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2 true and pure electric vehicles. 중국산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 올해가 친환경차 경쟁에 서막을 여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신모델만 최소 150종 이상 나와요. 페이스리프트까지 합치면 이제 상당히 200종이 훨씬 넘는 거죠. 틀림없이 지금 테슬라가 중국산이 곧 들어오잖아요. 유럽산의 다양한 모델들이 들어올 때.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세그먼트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유럽산 전기차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테슬라 등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기업은 두산 밥켓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막판에 좀 힘을 잃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두산 밥켓 주가를 보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좀 눈에 띄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박 기자, 두산 밥켓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네, 두산 밥켓은 소형 굴착기 등 소형 건설기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북미 지역에선 소형 건설기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알짜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두산 밥켓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의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두산 밥켓도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전량 약 35% 정도 되는데요. 이걸 8,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두산 밥켓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의 주요 회사는 두산중공업과 두산 밥켓, 두산 퓨어셀로 재편되게 된 겁니다. 역시 오늘 또 다뤄볼 이유가 있는 만큼 또 알짜배기 기업인 것 같은데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두산 밥켓의 작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4% 줄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공장이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기도 했고 글로벌 소형 건설 장비 수요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다소 실망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6%, 36.7%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로 쭉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17% 줄어들면서 타격 여파가 좀 남아있는 모습이었는데 4분기 실적 보면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합의파머가 늘면서 북미 지역 판매가 급증한 덕분입니다. 네. 합의파머는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농장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 북미에서는 농업 및 또 조경용 소형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98%나 성장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합의 파머가 늘면서 북미 지역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룹 내에서도 알짜로 평가받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두산 밥켓 측은 올해 매출액이 13.8% 늘고 영업이익은 20.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형 장비 분야에서 북미와 유럽이 각각 19.2%, 9.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또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보면 시장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참고로 두산 밥켓에 투자하실 때 살펴보셔야 할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건설 지표와 두 번째는 딜러의 재고 상황 등인데요. 네. 최근까지 발표된 북미 건설기계 관련 지표들은 거의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미국 주택거래 신규 주택 건설의 지표인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는 북미 지역에서 지난해 4월 30까지 떨어졌으나 네. 11월에는 90까지 치솟았죠. 지난 1월 기준 8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지수가 50이 넘으면 호황을 뜻하는 건데 엄청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딜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재고 확충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표에서 보셨듯이 북미 건설기계 지표들은 지금 최고치에 가까운
가까운 상황이고 딜러 재고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업황을 들어보니까 오늘 상승세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 매출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밥켓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은 이달 말이나 오는 3월 초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역시 북미에서도 크게 매출이 나는 만큼 바이든 시대에 더 기대감을 받고 있는 두산 밥켓입니다. 자, 그럼 증권사 목표 주가도 한번 살펴보죠. 네, 신한금융투자는 48,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43,000원, 하이투자증권은 42,000원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산 밥켓 현재 주가가 34,000원 선입니다. 목표 주가가 48,000원까지 제시가 됐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주가 상승폭이 오늘 좀 줄긴 했지만 오전에 좀 크게 튀어오르던 종목인데 저희가 또 한 번도 안 다룬 기업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패션과 화장품, 리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패션 부문이 있고요. 네. 셀린느나 클로에 아르마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바이레도나 딥테크와 같은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비디비치와 같은 자체 제작 브랜드를 기획 생산하기도 하고요. 리빙 부문은 자주가 대표적입니다. 또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코로나19로 또 여행도 못 가다 보니까 보상 심리라고 해서 명품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4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5%, 19.8% 낮아졌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선 더 부진한 결과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준 것이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수입 화장품의 매출액이 80%가량 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패션의 영업이익이 59% 상승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예상보다는 선방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선별적으로 보면 고가 제품들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상황입니다. 올해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입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도 희소성 있는 럭셔리 브랜드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내수 수요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 115%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15% 증가하면 더 크게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올해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가적으로도 다른 종목과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현재 화장품주의 주가 수익률이 20.8% 정도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마이너스 12%를 기록하고 있다며 키 맞추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건데 그럼 증권사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메리츠증권은 24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DB금융투자와 유한타증권은 각각 23만 원, 22만 원을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현재 주가가 18만 원 선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라보겠습니다.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로고를 바꾸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최근 로고를 토대로 브랜드 디자인을 바꾼 게 바로 LG그룹인데요. 사진이 좀 준비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빨간색 원형 안에 마치 웃는 듯하게 LG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바뀐 로고를 보면 L과 G가 좌측과 우측에 배치가 되면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디자인에 영상이나 제품 이미지를 넣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저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픽 모티브라는 건 무슨 의미죠? 네, 브랜드 디자인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좀 그런 로고들을 좀 이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네. 기업이 브랜드 디자인을 바꾸는 데는 나름의 큰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LG그룹의 로고는 럭키와 금성이 만나서 LG그룹으로 탄생한 1995년이니까 굉장히 로고가 오래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로고 자체가 붉은색으로 따스함이나 또 친근함을 주기는 하지만 최근 시대에는 좀 걸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온 거고요. 디지털세를 맞아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할 텐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1년간 로고를 바꾼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나 GM 또 BMW 같은 자동차 업체들인데요. 네. 특히 기아는 얼마 전에 사명에서 모터스를 빼기도 하고 또 로고를 바꿔 달기도 했습니다. 원래 차에는 타원형의 엠블럼 로고가 많이 쓰였고 기아 차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이걸 단순하고 좀 가벼운 디자인으로 바꾸면서 친환경이나 전동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GM 역시 57년간 쓰던 로고를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M 아래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M이라는 게 전기차의 플러그를 나타내는 건데 GM도 얼마 전에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나서 전기차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 계획과 맞닿아 있는 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하나에도 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런 거를 로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의 전기를 맞은 업종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외식업입니다.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별로 평소에 잘 즐겨 먹진 않는데요. 네, 전 햄버거 굉장히 좋아하고 버거킹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유명한데 네. 이 버거킹도 최근에 로고를 좀 바꿨습니다. 새 로고를 보시면 기존 로고에서 더 햄버거스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왼쪽에 있던 파란색 곡선이 없어진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파란색이 방부제나 인공색소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걸 유기농이나 신선한 재료를 강조하는 변화에 맞춰서 로고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치킨 브랜드 교촌도 치킨에서 종합 외식 그룹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 아래 그 앞에 있는 닭뼈 있죠. 이거를 좀 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닭뼈가 있었나요? 벼슬. 닭뼈슬. 예. 예. 네. 로고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다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고를 바꾸면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간판을 일단 바꿔야 되고 직원들 명함도 바꿔야 되고 유니폼도 바꿔야 되고 바꿀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 로고에 익숙한 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기업들이 채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친환경이나 전기차, 또 외식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좀 외식업 이외의 다각화를 좀 꾀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업체들이 변화를 맞으면서 기존 로고에는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황금알 제조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진짜 황금알을 만드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손대는 것마다 돈을 번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겠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다. 돈을 얼마나 잘 벌길래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정말 잘 벌고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6.4배를 더 벌어서 순이익이 3조 엔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3조 엔이 넘는 것은 일본 업체 가운데는 최초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프트뱅크가 운용하고 있는 비전 펀드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데 여기 펀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순이익 규모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비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미국 실리콘밸리의 음식 배달 회사인 도어데시입니다. 이 도어데시가 지난해 12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소프트뱅크에게 안겨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도어데시의 최대 지주로 2018년 초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어데시의 주식 가치가 한 12조 8천억 원, 13조 원 수준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음식 배달앱에 투자를 한 게 성공적이었다 이런 건데 도어데시는 왜 잘 나가는 겁니까? 일단 어떤 회사길래? 쉽게 말해서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배달의 민족처럼 동네에서 파는 음식을 내
내 방, 또 내 집 안으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배달앱들 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미국 음식 배달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1위 업체가 될 만큼 최근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은 정말 명성대로 투자의 큰 손이라고 불릴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도어대시 말고도 성공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대주주인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의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비전펀드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 중에 전분기에만 8개 회사가 좀 상장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내 기업 가운데는 저희 플러스픽에서도 전해드렸던 쿠팡이 있죠. 최근에 손정희 회장의 의중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 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펀드가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갔냐? 이건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전펀드로 투자한 회사들이 상장이 연기되고 또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곧장 이런 비판이 나온 다음 분기부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는 원래 이 통신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손 회장은 투자 쪽으로만 좀 잘 알려져서 정작 소프트뱅크가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맞죠. 같습니다. 뱅크가 들어가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원래 소프트뱅크는 일본 3대 이동통신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 통신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비전펀드를 설립을 하고 서서히 투자회사로 좀 모습이 바뀌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중국 알리바바의 초창기 투자에 성공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같은 큰 손들이 손정희 회장의 감각을 믿고 이 펀드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회사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은 본업,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서 황금알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4월에 손정희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서 투자 관련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한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의 투자 행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백신 소식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10%에 그치면서 사실상 효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는 옥스퍼드대가 실시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밝혀졌는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옥스퍼드 측은 시험 결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로 추산된다면서 규모를 키워서 시험을 다시 하더라도 40에서 50%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존슨앤존슨 백신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만큼 존슨앤존슨 백신처럼 중증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대체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관련 보고서에는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출이 목표치의 40% 넘게 미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국이 지난해 1월 15일에 서명했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까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이어서 유럽을 동맹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오늘 시진핑 주석은 중동 유럽 17개 국가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 국가에게 중국 백신과 경제 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와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에 처음으로 R&D 거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 현상을 맞이하면서 TSMC가 미국에 이어 일본과 재빨리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1위 입지를 굳히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TSMC는 2,10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이바라키현에 반도체 R&D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일본 진출 계획을 의결하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TSMC를 뒤쫓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을 맞는 가운데 고용과 금융, 수출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 식약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글로벌 일정으로 하는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1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어진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업계 공모주 청약이 대거 예고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소액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더 늘어난 만큼 청약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올해부터 새로 바뀐 청약 방식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쩐의 전쟁에서 머릿수 전쟁으로 달라졌는데 자칫 증시 분위기가 바뀔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무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